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 시간을 조작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시 늑장 대응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초 보고된 시점보다 30분을 늦춰 발표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NSC의 지침도 참사 이후 컨트롤타워가 아닌 걸로 몰래 고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막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특조위의 조사를 차단하라고 청와대 수석들을 압박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JTBC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80년 5월의 진실을 조작한 정황을 추가로 보도합니다. 88년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보안사는 5.18 군 작전일지를 조작했고 5.18 수사 관계자들은 양심 선언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사찰을 당했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영학지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고려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김양이 수면제를 먹은 뒤 살해되기까지 추정되는 24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J가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에 그룹 내 보험 계약의 대부분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보험 계약을 통해 218억 원의 이익을 가졌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일가족 4명이 사망했던 부산 산타페 사고에 대한 정밀 감정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처음으로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건 플러스가 이를 토대로 사건을 되짚어봤습니다. 오늘 문화 초대석 주인공은 영화 남한산성의 원작자 김훈 작가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 더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지금까지도 묻는 이유는 대통령 또 국가의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점은 당초 알려진 오전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반의 의혹으로 고쳐 불러야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해서 검찰과 법원, 심지어 탄핵 심판까지 이용하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모두를 속였습니다. 광장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이 또다시 참담한 정당성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 역시 세월호 이후에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라고 몰래 바꿔놓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혹은 규정 자체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던지 손글씨로 고쳐놨습니다. 먼저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작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였던 2014년 10월 23일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지난 정부 청와대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은 지 15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에 첫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45분 만에야 첫 지시를 내린 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보고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조작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현 청와대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란 지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을 조작해서 발표하고 또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30분에 매달린 이유는 뭘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작한 30분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 시점을 10시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놨던 이것이 팩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박 전 대통령 측이 2014년 4월 16일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건데요. 예. 당시 세월호 사고 후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 시간은 10시라고 돼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도 이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헌재에 제출한 이 답변서에도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당시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이 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헌재 청와대 당시 참모가 출석해서 10시라는 점의 의미를 강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요. 이 헌재에 출석해서 대통령 첫 보고 시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여러 군데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10시에 대통령께 첫 일보로 서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청와대가 30분을 실제 보고 시점보다 늦춰서 발표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과 첫 지시가 내려진 시간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가 이뤄진 이후에 첫 지시가 이뤄진 건 10시 15분으로 돼 있습니다. 예.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요. 첫 보고 시점이 10시였다면 첫 지시가 15분 안에 이루어진 거겠지만 보고 시점이 9시 30분이었다면 첫 지시까지 45분이 있던 겁니다. 예. 지금 이 시간부터 45분 뒤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른바 골든타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골든타임을 주장한 시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헌재에 출석해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9시 21분에서 23분 정도 45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9시 반까지 그때가 사실은 골든타임이다. 네, 어떻게 보면 김규현 수석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었을 수도 있을 그 골든타임을 스스로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청와대가 조직적인 이 조작에 나선 것 이유는 바로 이 골든타임에 대한 책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세월호 당일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박 전 대통령 자신도 직접 해명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자청하기도 했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 얘기를 하던 날은 첫 보고 시점을 10시라고 발표한 이유입니다. 몇 시에 보고 받았는지는 가장 잘 아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보고 시점 조작을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이 정확히 어떤 문건입니까? 네, 이 세월호 첫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건 이 청와대 전 안보실 공유 폴더의 전산 파일에서 조작 정황 파일을 발견한 건데요. 예.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인데 9시 30분에 보고가 이뤄졌다는 파일과 10시로 수정돼 있는 파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산 파일을 보면 수정한 날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면서 아니 뭐 정확하게는 이제 7시 반간 반이 됐습니다만 네.
세월호 7시간 반의 행적을 밝히면서 시간상 이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당시 언론에서 머리 손질하는데 90분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후에 청와대가 20분이라고 해명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 첫 보고 시점을 조작하면서 해명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이 꼬였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이 보고 시점은 국민을 속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헌재의 탄핵 심판 당시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 이 소수 의견을 낸 바 있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처럼 보고 시점이 9시 반이었다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이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직접적인 공소 내용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중대 사건의 증거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것이 보수 진영, 일부 보수 진영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년간 줄곧 주장해온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였습니다. 300명 넘는 국민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 이후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무능한 정부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이런 비난이 쏟아진 바 있죠. 그런데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규정이 원래 있고 이것을 사고 이후에 몰래 안전행정부로 고쳐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은 뒤에 손글씨로 수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목에 빨간 볼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대신 바로 밑에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수정돼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는 대목은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를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돼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이 수정된 지침은 세월호 참사 3개월여 뒤인 지난 20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할 때마다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세월호 이후 불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 훈련 불법 조작 사건으로 이름 붙이고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이렇게 필사로까지 황급하게 규정을 불법으로 고친 것은 따지고 보면 매우 어두운 맥락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 보도를 요약하면 청와대는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다라는 규정이 원래 있는데 이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청와대는 원래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집중이 되자 김 전 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안이한 대응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을커녕 오히려 책임이 없다는 식의 저런 발언을 해서 더 논란이 커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뒤에 이제 빨간 줄로 긋고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 답변에 맞춰서 규정을 바꿔버린 셈이 됐는데 설령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런 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계속
청와대는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프레임이 계속돼 왔습니다. 예. 세월호 책임론이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커지니까 이를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인데 그런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동원이 됐었던 거고요. 예. 자, 이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재난이 났을 적에 그걸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지휘할 책임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뒤늦게 지침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런 답변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 다시 한번 오늘 공개된 문건을 보시면 예. 원래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와 재난 분야의 컨트롤 타워다라는 게 있는데 보신 것처럼 빨간 줄로 긋고 안보 분야는 안보실장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만든다라고 고친 겁니다. 예. 앞서 보도한 것처럼 정식 문건임에도 빨간 줄에 저렇게 수기로 지었다는 것은 얼마나 절차에서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자,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수정도 몰래 했다.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 역시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알았다는 걸 반증한다는 지적인데 예. 자, 하지만 김장수 전 실장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장면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안행부 또는 그 중대본 등등이 컨트롤 타워다라고 한 것은 실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지 청와대의 책임이나 어떤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훈령도 이렇게 줄긋고 바꾸면 그만이다라는 그 사고 자체가 상당히 좀 놀랍긴 합니다. 이건 뭐 결국 수사로 이어져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당장 청와대에서는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고쳐졌다라고 오늘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당시 실장이었던 김관진 전 실장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또 김기춘 전 실장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임종석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4년 6월에서 7월경 국회에 나와서 김기춘 전 실장이 저렇게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직후인 7월 31일 날 이 지침이 최종적으로 수정됐기 때문에 자, 조직적으로 조작된 걸로 보인다라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김 전 실장은 이런 불법 수정 문제에 이어서 국회에서의 위증 문제도 또 함께 됐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당장 이제 이런 그 문건이 나오니까 지금 늦어도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군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원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새 정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전 정부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참고하려고 이 지침을 찾아봤는데 불법적 변경을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훈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서 다 공개를 했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증거 은폐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 최초 보고를 9시 반인지 10시 반인지는 가장 잘 아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는 점은 이번에 분명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발표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최초 보고를 받은 뒤에 중대본을 찾은 오후 5시 15분까지 사라졌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 이제 7시간에서 7시간 30분이 됐는데 보다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즉 중대본까지 방문한 시간까지 따져보자면 7시간 45분이 됩니다만 아무튼 다시 이 문제가 규명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이 시간 동안 성형시술 등 비선 진료를 받아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도 9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 45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참사 하루 전인 국무회의 당시에는 없었던 자국이 17일 진도체육관 방문 때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비선진료 시술을 받느라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에서도 결국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특검은 주사반을 자국뿐 아니라 참사 전날 미용사 자매에게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가 있었다며 이용 시술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발표로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 통화할 때까지 15분이 아니라 45분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나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비선 진료 등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청와대는 보고 시점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청와대 부속실 일지와 관저 일지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줄줄이 재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각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올해 초 특검은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부속실 일지와 관저 일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해당 일지에 대통령의 행적이 분단위까지 일일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일 오전 10시쯤 관저에 서류를 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첫 보고 시각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받게 되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는 의혹이 가득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반이 파헤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작성된 대통령 기록물인데 7시간 반에 대한 조사를 막으라는 비서실장의 압박이 담겨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입수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내용입니다. 2015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월호 사고 당일 VIP, 즉 박 전 대통령 당일 행적과 관련한 지시가 많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이를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이건 불순한 정치적 의도인 만큼 해수부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협의해 대응하란 지시입니다. 그러고도 특조위가 포기하지 않자 해수부에 책임을 지우면서 조사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7시간 조사는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11월 말엔 VIP 행적 조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공동 대응을 청와대 전체에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차단하란 지시는 특조위 활동이 막바지였던 2015년 말 한 달여 동안 6번이나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침 아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해가면서 7시간 행적 조사를 가로막았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항입니다. 벌써 7달째 목포신항에 홀로 상주하고 있는 JTBC 중계팀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기관실을 수색하던 중에 사람뼈 한 점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현장에선 점점 추워지는 날씨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미수습자 가족들도 오늘 청와대 발표를 들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네,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굉장히 침울한 모습이었고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왔습니다. 또 조작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설마 했죠.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게 참 서글퍼요. 서글프고 이젠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진상을 밝혀야 돼요. 예, 최승기 기자, 지금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쯤 세월호 기관실에서 수거한 진흙을 밖에서 분류하던 작업 도중에 사람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저께는 세월호를 받치고 있는 리프팅 빔 밑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 한 점도 찾았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수습한 뼈를 국과수로 보내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날씨는 다시 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색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지금? 네, 세월호 기관실에서 사람 유해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해수부는 우선 이달 말까지는 기관실 수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애초 해수부는 세월호 수색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유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종료 시점 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점점 추워지고 있는 날씨 등인데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 해역 수색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미수습자 9명 중 1명이었다. 지난 5월 유해가 발견된 이영숙 씨의 장례식이 목포신항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예, 목포신항에서 최승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제대모의 실무 총책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전경련 관계자 등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당시 윗선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연루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정경련과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보수단체엔 관제대모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경련의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어요. 하지만 과거 정부 때부터 이어진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이 접촉한 보수단체 간부와 정경련 임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들이 허 전 행정관의 요청에 압박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관제대모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당시 윗선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보고 및 지휘 라인의 관여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의 전산망까지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건 댓글 공작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중대한 범죄 의혹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댓글 공작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위중함을 더합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선혜 기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죠? 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정치 댓글 의혹에 더해서 사이버사령부가 법원까지 해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해킹 의혹,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에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2013년 말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 동부지법 그러니까 민간 법원으로 이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이버사가 법원을 해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되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연관된 사건 즉 댓글 공작 등등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내부 움직임을 들여다본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이라면 그래서 훨씬 더 이것이 위중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제조사 TF가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법원 해킹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한 것으로 지목이 된 그 법원 쪽도 사이버사 그리고 국정원 쪽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나가 있는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화염 방사기와 유탄 발사기로 폭도들을 제압했다. 바로 5.18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는 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유탄 발사기는 사라졌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체험 수기 조작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5.18 당시 계엄군의 상황 일치 등을 조작한 내용을 추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5.18 당시 군이 작성한 상황 일지입니다. 당시 군은 광주 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라고 적었습니다. 5월 20일 밤 11시 화염 방사기와 소총에 별도로 장착해 탄환의 파괴력과 살상력을 높이는 유탄 발사기 M203 등으로 폭도를 제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511 분석반은 이 부분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고쳐놨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7공수여단이 수류탄과 대전차 로켓인 66mm로 TNT 등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탄약 소모가 과다하다며 아예 종류와 수량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작전 초기부터 진압이 아닌 사실상 대량 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겁니다. 육군 교육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이라는 문건에는 무장 헬기, 불확실한 표적의 공중사격 요청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강력한 공중 화력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됩니다. 군은 최근까지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보안사는 스스로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공식 문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보안사 511 분석반은 광주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5.18 합동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양심 고백 등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심지어 퇴직 후에도 사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저한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5.11 분석반은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가 끝났지만 5.18 합동수사에 참여한 80명을 별도로 모아 정수동지회를 결성했습니다. 합동수사엔 보안사에 근무하는 현역 11명과 퇴직자 8명, 헌병과 안기부, 경찰, 군검찰, 검사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별도의 동지회까지 구성한 건 향후 역사적 재평가가 있을 경우 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5.18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주기적으로 단합대회도 열었습니다. 단합대회는 서울에서 1988년 9월 한 차례, 89년 3차례, 광주에서도 88년 한 차례, 89년 2차례 실시됐고 90년 1월 중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만찬과 여흥을 실시한 뒤엔 선물을 제공하고 시대 상황 변화에 동요하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도 실시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해서 서로가 알고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동향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특별한 운동사항은 없는가. 지난 5월엔 헌병 상사로 5.18 수사에 참여했다가 예편 뒤 원주에서 양계장을 경영한 전직 수사관을 5.11 분석반이 사찰한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역사적 재평가에 대비해 이들이 5.18과 관련해 양심 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5.11 분석반이 철저히 관리한 겁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지만원 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촬영된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 씨가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광주 시민 4명이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20대였다는 증인 한 명은 자신을 40대 인민군으로 지목한 지 씨의 주장부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만원 씨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을 광수라고 적어놨습니다.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목된 실제 인물들은 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5.18 사진 자료집에 나오는 광주 시민 450여 명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오늘 당시 현장에 있던 광주 시민 중 4명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른바 42광수로 지목된 김규식 씨는 지 씨는 사진 속 나를 인민군 상장 리병삼이라 했다며 리병삼은 당시 40대 중반이었고 사진 속 나는 27살 애띤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만원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지 씨 지지자 200여 명이 지만원 지키자라고 쓴 완장을 차고 몰려와 소란을 벌이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3개월 만이고 백 씨가 숨진 뒤 13개월 만입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은 백남기 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인락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백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피소된 물대포 살수차 요원 2명은 지난달 재판부에 청구 인락서를 제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인락서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가가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구 인락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 씨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습니다. 이 씨 집에서 김양이 살아있던 24시간의 행적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5일 이영학 씨 부인 최모 씨가 투신한 직후입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최 씨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만 합니다. 응급차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다음 날에는 JTBC에 부인 자살을 제보하며 시신에 입을 맞추는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갈게. 쉬어. 하지만 검거된 다음 날 이 씨는 형을 통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는 당신만이 절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라며 부인을 향한 애틋함을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이 씨 행동에서 사이코패스 기질을 의심하며 오늘 오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울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게 가짜 울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 자기 외에 진짜 거의 뭐 벌레 보듯이 하고 그냥 막 도구적으로 쓰고 그 반사인격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김양은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이양 집에 들어와 수면제를 먹은 뒤 잠이 들었고 다음 날 1일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 살해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김양이 이 씨 집에서 살아있었던 24시간의 행적을 푸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딸 이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 내일 오전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김양의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뒤에도 12시간 넘게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김양이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김양의 실종 신고가 112 상황실에 들어온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 20분쯤입니다. 김양이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를 먹고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김양 어머니는 경찰 신고 뒤 마지막으로 만났던 이양에게 전화를 걸어 김양과 아까 헤어졌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았을 당시 김양 어머니에게 김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의 어머니가 한 차례 모른다고 말하자 다시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김양의 휴대전화가 망우 사거리에서 꺼진 것만 확인하고 일대 PC방과 야산을 뒤졌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김양 전화가 꺼졌던 망우 사거리에서 이 씨의 집은 걸어서 2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던 1일 새벽만 하더라도 김양은 이 씨 집에 살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실종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수색에 초점을 줘야 될 사안은 그 7살 이하 아이들, 치매 어르신, 지적장애인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되고요. 이제 지적으로 이제 그 판단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냐. 그게 1번이죠. 특히 이 씨는 지적장애 3급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정신지체 2급으로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의 경우 IQ 50부터 70 정도의 지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부인 영정사진을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 사건을 은폐하는 등 이 씨의 치밀한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애 판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서 많은 보험을 듭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금만 수천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낮추려고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CJ는 좀 달랐습니다. 보험 계약을 개인 대리점들을 통해서 하는 바람에 보험료도 올라가고 수수료까지 냈습니다. 이 개인 사업자들은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그룹이 2010년 이후 가입한 보험 내역 12만 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여기도 안국 대리점이 있고 여기도 거의 다 안국 대리점이네요. 전체 보험 계약 가운데 94%를 2개의 개인 사업자가 독점해서 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액만 2,015억 원에 달합니다. CJ그룹 70여 개 계열사 대부분이 이들 두 사업자의 보험을 몰아준 겁니다. 어떤 곳인지 직접 가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직원 2명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이 그 많은 종목과 그 많은 보험료 규모를 관리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른 한 곳도 건물 바깥에 보험 대리점을 알리는 간판이 전혀 없고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취재 결과 사업자 2명은 각각 손경식 CJ 회장의 친가 및 외가 쪽 오촌 친척들이었습니다. 의심쩍은 거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정도 큰 기업이 이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험에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거죠.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지하거나. 불필요한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이런 행위는 그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통행세. 다른 대기업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공개 입찰을 하거나 보험사와 직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료들이 통상 한 20% 정도는 차이가 나고요. 많게는 4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리점이 지난 7년간 수수료로 가져간 돈은 218억 원입니다. 수백억 대의 보험 수수료를 챙겨갔다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사용처를 CJ는 해당 개인 대리점들이 서류 업무 등 도움을 줬고 보험금 혜택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부인 서혜순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섭니다. 딸 서연양에 대한 유기치사 혐의와 저작권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정말 발달 장애가 있는 그런 좋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서우 돈 안 아끼고 공부를 시켰고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출동한 의료진의 기록일지에 따르면 서연양은 맥박과 호흡, 의식이 모두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당시 감기에 걸린 서연양이 갑자기 물을 마시다 쓰러졌을 뿐 사망 몇 시간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감기약 먹고 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물 먹고 그냥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던 거고 특별한 그렇게 뭐 호흡곤란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서 씨는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사망했지만 10년이 지난 최근에야 죽음을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시 김 씨 유족과 진행 중이던 저작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 씨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서연이가 그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저하고 회사하고만 들어가 있어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선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김광석 씨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런 거짓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활복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혼을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하고. 무덤 정리가 다 되면 저는 더 혼자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서울 면적 이상을 태웠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로 하늘은 온통 붉은색입니다. 불타는 집을 보면서도 손쓸 수조차 없습니다. 최대 시속 130km, 변덕스러운 강풍 때문에 불길은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저지선을 만들기조차 어려운 이유입니다. It's just stuff at the end of the day and I'm just glad my family's okay. 불길이 없는 곳은 거대한 연기가 지역을 덮었습니다. 마을 하나가 모두 잿더미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불로 지금까지 이미 서울을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건물 3,500채가 소실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잦아들던 불길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소 23명이 숨지고 600여 명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 교민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집 8채가 불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만으로도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지만 언제 불길이 잡힐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가 다음 주에 대형 매장을 또 엽니다. 이케아나 다이소 같은 전문점들은 의무 휴업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틈을 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10년 넘게 가구를 판매하는 김종국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세계 1위 가구업체 이케아가 다음 주 고양에 한국 2호점을 내기 때문입니다. 공룡 하나가 또 들어오죠. 일산하면 가구 아닙니까? 수십 년간 저희가 이렇게 다져왔는데 자본금이나 이런 물량을 이렇게 공세로 들어오면은 경기도 광명의 이케아 1호점은 지난해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가구뿐 아니라 식기나 인형 같은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으로 등록돼 의무 휴업 같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과자부터 문구용품까지 판매하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다이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케아는 앞으로 3년 동안 부산을 비롯해 6곳에 매장을 낼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2호점은 1호점보다 규모도 더 큽니다. 가구만이 아니라 이제 복합 그런 물류를 가지고 이제 공략하니까 골목 상권이나 그런 소품까지도 다 이렇게 잠식을 하니까 사실 저희야 살아날 길이 없겠죠. JTBC 전다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새 총무원장에 수덕사 방장을 지낸 설정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설정 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선거인단 319표 가운데 234표를 얻었습니다. 지금의 자승 총무원장의 지지를 받은 설정 스님은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오는 31일 단연 임기를 시작합니다. 네, 서울시가 4년 전부터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유산 수백 개를 자랑스러운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보존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가는 행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 창천동 대학가 인근 대로변입니다. 유리창까지 책이 빼곡히 들어찬 헌책방으로 손님이 들어섭니다. 책장 사이사이로 손때 묻은 책들이 가득 꽂혀 있고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이 종이 사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수학 정석책이 놓여 있는데요. 초판 연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1969년부터 발행된 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개업 45년째를 맞는 이 헌책방은 여러 저명 인사들이 과거 젊은 시절부터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지면서 1세대 헌책방으로 불립니다.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당시 금서로 분류됐던 책을 구해주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그전에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이 좀 운동을 하거나 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진보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책들을 접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갖고 있기만 해도 잡아가는 시대였으니까 그걸 몰래 감춰뒀다가 그 학생한테 주고 그랬죠.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 등으로 손님이 몰리면서 헌책방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지만 수십 년째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버티는 힘이 됐습니다. 책 수명이 또 너무 짧으니까 예전에 나왔던 좋은 책들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추억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책 옮기게 되면 사실 그런 좀 정서적인 어떤 아픔은 또 한 번 겪게 될 것 같아요. 옛 맞춤법이 적힌 사전부터 50년 전 출시된 음반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아 3년 전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건물 임대인 측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 수십 년간 자리 잡았던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울시 측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개인 간 재산권 분쟁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낡고 오래된 2층짜리 목조주택 지붕은 전체가 방수포로 뒤덮여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적힌 출입문 안쪽은 이제 배달기사들의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 역시 수년 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져 희소성이 높다는 게 선정 이유인데요. 하지만 이 건물 곳곳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당장 개보수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룸 배달하는 방식이 사람은 안 살아요. 저는 재정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100여 곳도 넘던 헌책방이 즐비했던 동대문 헌책방 거리는 이제 20개 정도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지만 점포마다 드문드문 간격이 떨어져 있어 미래유산 동판은 붙이지도 못했고 지정된 사실을 아는 상인조차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일입니다. 그때는 가게가 그리고 뭐 100몇십 개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저 청계천 7가까지 8가까지도 책방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시 측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내년부터는 보존이 필요한 미래유산에 대한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정에 좀 집중을 했다면 그 예산도 좀 편성을 하고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 보존에 좀 중점을 둬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곳은 420곳이 넘습니다.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지기 위해선 지정과 함께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을 주말까지 그냥 둘 순 없죠. 지금 바로 다이슨 V8 디지털 모터가 탑재된 무선 진공 청소기를 써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아주 깊숙한 곳의 먼지까지 빨아들입니다. 최대 40분 동안 편안하게 청소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완용, 그의 이름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을까? 그가 사망했던 1926년 2월 동아일보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천사만사 누릴 줄 알았지만 굳어가는 혀를 깨물 그때가 왔다.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책벌을 이제부터 영원히 받아야지.
일제의 고멸 탓에 기사는 삭제됐지만 친일파의 죽음은 심한 조롱거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경성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일컬어서 이박 요리집이라고 했는데 이와 박은 매국노 이완용과 박재순을 가리키는 말로 그들이 똥을 먹는 개라는 의미의 비아냥이었습니다. 물론 이완용이란 인물 하나로 집약되는 매국에 대한 분노는 당시의 집권 세력들의 무능을 가린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완용이란 이름은 단지 한 인물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치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이완용, 주소 조선총독부, 전화번호는 경술국치일.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명단에 이완용이란 이름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그것을 차떼기라는 매우 귀에 익숙한 방식으로 옮겼다던 허술한 여론조작. 이완용뿐 아니라 박정희, 박근혜, 익숙한 인물들의 이름들도 등장했다는데 찬성자 명단에 이완용이란 이름을 적어 넣었을 그 누군가는 그 옛날 이박 요리집이란 말을 만들어냈던 그 누군가와 같은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찬성용지를 사용해서라도 역사를 입맛대로 만들어 보려 했던 정권의 비루함은 또 무엇인가? 이완용,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이름을 기록한 자. 그 이름 석자는 100년이 지나서도 흰 종이 위에 여전히 남아 역사의 물길마저 바꾸려 했던 어리석은 권력자들을 되레 비웃고 있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있었던 산타페 차량 사고 기억하시는지요? 운전자를 빼고 나머지 가족 4명이 숨졌고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이 유족 변호인 측의 의뢰로 정밀 실험을 통한 감정서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인데 처음 나온 사례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진 차량. 사고 직전 블랙박스에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차 와요. 아이고. 결국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는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한무상 씨를 제외한 부인, 딸, 3살, 생후 3개월 외손자 2명까지 모두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빠진 소리를. 그래서 브레이크 발을 올리고 밟고 RPM 보니까 RPM이 이빨이 올라가더라고요. 7월에는 제조사인 현대차와 부품사 보시코리아에 100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 캠퍼스에 의뢰한 정밀 감정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인젝터, 고압 연료 펌프, 터보 차저를 가져다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사고 뒤 남은 엔진 오일도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여기에 동일 모델 엔진을 사용해 사고 차량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2분여가) 지나자 2000rpm이던 회전수가 5000rpm까지 치솟습니다. 이후에도 급가속 현상이 계속됐고 키를 뽑은 뒤에도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비정상적으로 양이 늘어나 있던 엔진 오일에 주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적정량 4리터인데 차량에는 사고 뒤에도 7리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고압 연료 펌프 결함으로 경유가 흘러 엔진 오일과 섞였다는 분석입니다. 경유가 섞인 그 엔진 오일이 터보 차저를 통해서 이 흡기 계통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로 인해서 엔진이 급가속이
핵심 부품들을 모아서 실험을 재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사고 이전부터 해당 차량의 고압 연료 펌프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결함은 인정해 왔던 겁니다. 당시 무상 수리가 아닌 리콜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이런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인 것 자체가 문제고 정부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죠. 현대차 측은 해당 감정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정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5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원인입니다. 사고 당시 한무상 씨 가족은 나들이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한 씨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그거 다시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들은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작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작이. 아무도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무슨 단체도 없고 연락이 오는 것도 없고 연락을 할 곳도 없고. 한 씨와 현대차 및 보시코리아의 손해배상 소송은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전망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불과 47일간 벌어진 뼈아픈 패배의 역사,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 남한산성이 지금 화제죠. 과거가 아닌 지금 시대 상황과 겹쳐서 많은 묵직한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동명소설의 원작자이시죠. 김훈 작가를 오랜만에 좀 모셨습니다. 오늘 문화초대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딱 2년 만입니다. 네, 재작년에 한번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 10월 8일. 네. 라면을 끓이며라는 네,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요즘도 라면은 좀 드십니까? 라면은 요새는 거의 잘 안 먹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 먹으려고 그럽니다. 자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드릴까 말까 좀 생각을 하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네. 김훈 작가께서 진도도 네, 다녀오셨고 네, 네.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를 공개적으로 네.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사실 영화와 상관없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에 기자셨고요. 네.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난 그 소식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자동차 라디오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또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것이 발단부터가 허위였으니까. 예. 야,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고, 이제 그 국정농단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청와대 수뇌부들이 이제는 자기 조국에 대한 마지막 예의와 마지막 염치, 그리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고관 대작으로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절로서 예. 모든 걸 다 자백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설이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60만 부 정도가 나가서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지금 350만이 넘었다고 네, 뭐그 들었습니다.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네. 보고 계신데 원래 김훈 작가께서는 뭐 컴퓨터도 잘 안 쓰시고 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카메라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네, 네. 사진을 찍어본 적이 전혀 없어요. 휴대폰도 안 쓰십니까? 휴대폰은 폴더폰을 쓰는데 사진은 못 찍습니다. 아직도 폴더폰을 쓰십니까? 근데 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자랑이라고 아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낙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유필을 쓰고 계시고 네. 카메라도 안. 근데 하여간 영화화가 돼서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설은 10년 동안 70만 부를 팔렸는데 예.
영화라는 건 시간에 한 400만, 심지어는 1000만을 동원하잖아요. 예. 1500만의 관객들이 오고. 그렇죠. 그걸 보니까 영화는 정말로 이제는 그것이 예술이나 오락을 넘어서 산업이고, 예. 저것은 언론이고, 저것은 정치고, 저것은 하나의 세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영화가 만드는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잖아요. 예. 그 프레임으로 대중들을 이렇게 거대한 군중을 몰아 넣어가지고 하나의 쏠림을 이뤄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것은 정말 무서운 매체로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소설은 거기에 맞서려면은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제가 조금 모시면서 좀 걱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평상시에 말씀을 좀 어눌하게 하시는 편이시기 네, 때문에 네. 예, 오늘 인터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좀 불안했던 측면이 솔직히 좀 있었는데 걱정을 다 털었습니다. 네.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저 그렇게 빨리 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원작자께서 느끼신 이건 뭐 너무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대한 만족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하고 그 좋습니다. 그럼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제가 소설 쓰지 못했던 대목들을 예. 감독이 이제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것이 예. 소설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잘 만들었더군요. 가장 어떤 인상적인 대목은 영화 처음에 김상헌이 죄 없는 배상을 칼로 쳐 죽이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카메라가 뒤로 멀리 빠지면서 그 얼어붙은 이제 조국 산하를 보여주는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상징적이다. 네네. 아니 그 폭력을 이렇게 크로스업 시키지 않고 예. 멀리 뒤로 당겨가면서 보여주는 게 참 좋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대목은 또 하나는 예. 청나라 김화병대가 들어왔을 때 최명길이가 나가잖아요. 예. 그 조선 선비의 가시 하나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네, 가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 비극의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갓과 무장 병력. 갓 쓰고 전장에는 안 나가니까. 조선의 그 관념을 보여주는 거, 관념. 예. 조선 선비들의 이렇게 프레임화된 관념을 거의 한 컷으로 딱 보여주더군요. 예. 그런 대목이 좋았습니다. 그런 건 혹시 뭐 원작자께서 귀뜸을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일체 관여 안 했어요. 아 예. 아무것도 관여한 거 없었어요. 영화 촬영 현장엔 자주 나가셨습니까? 한 번 갔는데 그냥 멀리서 보고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알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건 이 영화를 본다면 누구나 다 갖는 의문, 그러니까 질문이고 또 서로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눴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김상헌이냐 최명길이냐 이걸 어느 개인한테 넌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건 굉장히 좀 이 질문 자체가 폭력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원작자께는 좀 그거 참 괴로운 질문인데 예. 난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과거에 내가 붙어가지고 하여튼 종구품이라도 돼가지고 예. 임금을 따라서 그 성 안에 들어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이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아무 해답은 안 나오고 등에서 이제 진땀만 나는 거예요. 예. 다만 그로부터 400년 후에 태어난 그 운명을 고맙게 생각할 뿐이죠. 예. 나는 김상헌과 최명길이 적대하는 양극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4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생기는 여유로움이겠죠. 예. 영화에서도 그게 잘 표현되어 있더군요. 결국 임금은 최명길의 길을 따라갔지만 예. 거기는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조선이라는 구도와 그 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것이 예. 양극단의 적대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이렇게 평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주진호 교수가 쓴 글인데 기록에 보면 최명길이 쓴 항복 문서를 김상헌이 찢어버리는데 그걸 다시 최명길이 주워 모으면서 찢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처럼 주워 모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영화에는 안 나온 것이 좀 서운하다. 영화에 저 소설에도 그 대목이 안 나옵니다. 예. 저는 그 대목이 참 극적인 대목이기는 한데 그것이 지나치게 좀 상투적이고 예. 좀 과장된 표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 예. 그 대목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예. 영화의 다른 흐름 속에 그런 갈등이 잘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구태여 거기를 넣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했죠.
주 교수가 또 반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예, 예. 하여간 그 장면이 굉장히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아까웠지만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400년 뒤에 태어난 자들의 여유로움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늘 이제 역사는 현실과 비교되니까 그렇게 여유롭진 못합니다. 지금 뭐 중국, 미국. 예. 그래서 그것과 굳이 또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외교적 어떤 상황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물어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예. 근데 저는 그 소설을 쓸 때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지만 저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때 조선은 명나라에 의존해서 살았어요. 예. 근데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말하자면 지금의 한미동맹 같은 거였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청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조선은 청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청과에 의존하는 관계도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예. 나는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에 의존해서 살고 한 시대를 버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서 영원히 유효한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것도 점점 변화하고 진보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내가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소설을 쓰면서 보니까 아니 명나라와의 관계, 청나라와의 관계를 보니까 이것이 진화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역사의 발전을 잡는 그 족쇄가 되지 않나 싶은 걱정이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것은 그냥 걱정이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뭐 대안을 말할 수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대안까지 여쭤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설에서 청나라 칸 홍타이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난해한 나라다. 부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부서지기를 기다려야만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거 혹시 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작가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한 말도 아니고 감독이 내 뜻을 헤아려서 거기다 집어넣은 말인데 저의 의중을 정확하게 집어내가지고 문장을 보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개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개혁할 수 없는 한 아무것도 개혁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조선이 처한 형편이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영화 보면서 조금 그 인상적인 장면, 아까 작가께서는 다른 장면을 말씀하셨지만 그 성벽을 지킨 군사들한테 가만히 주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근데 말들이 굶게 생겼으니까 말 없이는 싸울 수가 없다고 해서 그 가만히 뺏어서 죽을 쏘서 줍니다. 근데 그 말이 죽으니까 말고기를 다시 군사들한테 먹입니다. 이게 원작 그대로 옮긴 건데 그 원작은 상상력입니까? 아니면 사실에 기초한 겁니까? 그 대목은 정말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인간의 비극을 거기다 그려놓은 건데 그것은 사실에 바탕해서 거기다 상상력을 넣은 것입니다. 사실의 기록은 그 성 안에서 백성들의 초가 지붕을 걷어가지고 말먹이로 썼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절의 법당 마루를 뜯어서 임금이 땔감을 썼다. 그런 대목이 나와서 그 사실에 바탕해가지고 거기다 말을 대입시켜가지고 한 비극적인 장면을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사실에 기초해서 상상력을 거기다 더 입힌 것입니다. 그 남한산성 쓰시면서 선할세가 나온 대목이 가장 신났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고수 씨가 맡아서 제가 보기엔 고수 씨가 오랜만에 저격을 맡은 것 같긴 한데 왜 그런 어떤 면이 선할세의 어떤 면이 작가에게 기쁨을 줬습니까? 선할세는 그 성 안에서 말하자면 그 신분이 낮은 근데 천민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신분이 낮은 사람이죠. 당신은 그랬습니까? 하층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념화된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인. 자기 처자식, 자기 농토, 자기 대장간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건강하고 이렇게 충직한 시민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과도한 애국심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이념화된 애국심보다는 자기의 생활, 자기 농토, 자기 처자식, 자기 생업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생업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게 위정자 역할이지. 예. 그렇게 이념화된 애국심을 자꾸 주입시켜 가지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겪은 그 충효 사상 뭐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그 선할세라는 인물을 특별히 공을 들여서 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됐다고 안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이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칼의 노래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를 꽃이 피었다로 할지 꽃은 피었다로 할지를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꽃이 피었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다른 작가분들을 만나 뵈면 그런 질문을 가끔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쓰실 때 뭘 고민하고 얼마나 걸렸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쓰셨냐면 남한산성에서는 이번에는이 아니죠. 10년 전이니까 서울을 버려야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여기서 뭘 고민하셨습니까? 그 전 문장은 그 정치적인 언어의 그 허망함, 정치적인 언어의 그 언어라는 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싹싹 빠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임금이 이제 서울을 버리고 갈 때, 야 이걸 내가 너희들을 버려야만 너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이렇게 허망하고 참 덧없는 말이지만 또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 정치적 언어의 그 이중성, 그런 뻔뻔함.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 문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 비교적 잘 쓴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판타지 소설 쓰실 거라면서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판타지라는 건 어떤 겁니까? 판타지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나 시대를 말을 하되 그걸 소재로 하되 그 시대의 문법을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좀 상상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이 역사나 시대의 문제를 써보자 하는 생각인데 그걸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실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1986년 대법원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이 변호사가 지목한 이 판례가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법학자들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같은 주장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986년 판결문 보겠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에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중복 구속을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그럴 법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은 다릅니다. 이어진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할 수 있다. 즉 실형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판례입니다. 구속 연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서 실무상 관행이란 것도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면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판결문 일부만을 발췌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이었던 A씨가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동시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앞에 두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을 시켰고 A씨는 90일 동안 구금이 됐습니다. 반면에 사기 부분은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90일 구금한 저 두 혐의는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오히려 사기로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판결은 징역 8월에 이미 구속영장 집행으로 수감 생활을 한 저 90일을 포함시키자는 구금일수 산입 내용입니다. 구속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어디다가 그 산입을 해주냐 문제는 법원이 재량으로 아무데나 해도 된다. 그런 취지지 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없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전혀 취지가 다르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다른 판례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것이 노태우 씨 사건입니다. 1995년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6개월 뒤인 1996년의 5월에 반란, 내란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무렵에 종전과 다른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2000년 그리고 2001년의 또 다른 재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관한 판례로 무리한 논리를 말한 셈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 연장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월에 구속됐습니다. 16개 혐의였습니다. 그 구속영장에 없던 SK와 롯데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2개가 재판으로 넘겨질 때 추가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2개의 혐의가 기존 16개 포함이 되고 그래서 다시 구속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별 사건이어서 구속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원이 결정을 내립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주민번호 맞추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약간의 노동을 투입하면 몇몇 정보가 물론 필요하긴 한데 주민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남의 주민번호를?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감연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번호를 맞췄습니다. 아, 실행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 번호가 장관님의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저희가 59번째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예, 번호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맞췄습니다. 예. 59번째라고 하면 그게 뭐 금방 맞춘 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뭐 30분에서 1시간이면 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민번호는 모두 13자리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앞에 6자리는 주민 생년월일을 나타내고요. 뒤에 7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7자리는 모두 특별한 코드가 있는데 예. 김부겸 장관은 남성이니까 2000년 이전의 남성이니까 1번이고요. 그 뒤에 2자리는 대지역번호 코드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2자리는 소지역번호, 흔히 주민센터 코드라고 하는데요. 예.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 코드가 되고 마지막 6번째 자리는 제가 1로 표시를 했는데 해당 주민센터에 당일 출생 신고된 성별 등록 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남자아이가 그 주민센터에 2번째로 출생 신고를 했다. 그럼 2번이 되는데 예. 요즘 저출산이고 예전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1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코드는 뒤에 7자리 중 앞에 6자리의 숫자가 확정이 되면 특정 수식을 이용해 자동으로 산출되는 번호입니다. 예. 그래서 김부겸 장관의 경우 대구인데 대구에 대지역 코드는 3개가 있고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노동을 투입해서 대입을 해봐야 되고요. 예. 문제는 뒤에 주민센터 번호인데 01부터 99까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번부터 99번만 하면 맞추게 됩니다. 예. 이 방식을 통해서 이재정 의원이 쉬운 9번째 만에 맞췄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이면 뭐 생년월일 또 뭐 지역 이것만 알면 그 대부분 맞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번호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 위험성이 큰데요. 이재정 의원은 그래서 난수로 이루어진 임의 주민번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부겸 장관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고 하면서 대신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좀 더 활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이거 바꾸기로만 먹어도 굉장히 좀 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춤추는 수사관입니다. 오늘 2개만 준비되어 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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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첩보 영화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 4인데요. 예. 대부분의 첩보 영화에서는 저렇게 무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죠. 예, 사실은 무도의 장면을 통해서 주인공이 잠입에 성공하는데 첩보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007부터 모든 영화 첩보 영화마다 무도의 파티 장면이 꼭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 전직 기무사령관이 예전에 이런 장면에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기무사 전 수사관은 기무사 내에 SA로 불리는 요원들이 있는데 007의 제임스 본드가 롤 모델이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룸에도 잠깐 나왔지만 자물쇠를 따는 해정술부터 사교춤까지 배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SA 요원들 스페셜 에이전시가 되는데요. 이 요원들의 교육은 약 1년간 이루어졌는데 90년대에 구체적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고 오늘 이제 저희 뉴스룸이 끝나면 곧바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방송되는데 거기서 뭐 지금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기무사 요원들이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쓰던 방법들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정 그러니까 자물쇠를 열고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책들이 있고 어떤 문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요. 간혹 들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도둑인 척하고 도망 나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배운 것은 제임스 본드였지만 하는 건 양상군자였습니다. 그러게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무사에 대통령 보고가 없어지는 등 일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기무사령관의 독대가 부활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좀 더 두드러졌다라는 증언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초대 기무사령관이 김종태 사령관이었는데 당시 대통령 실장이었던 류익 실장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관계 때문에 민간인 사찰 등 국내 정치에 더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잠시 후 스포트라이트에서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도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